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부리 5월 셋째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뉴스 3가지 이렇습니다. 한 달만 봐주세요. 내 통장 누가 이렇게 쓰래. 조합장으로 인생 역전, 이렇게 3가지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달만 봐주세요. 누가 봐달라고 하는 거냐면 돈 빌린 사람들이 한 달만 봐달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 못 갚는 사람 역대 최고,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는데 무슨 얘기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이게 1개월 이상 연체한 걸 기준으로 이제 집계를 한 건데 2월 달에 이 연체율이 0.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숫자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수치 자체는 2019년 이 연체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전국 주택담보대출 총액의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 액수라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왜 오를까요? 일단은 주담대 금리가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2019년 12월, 이때는 정말 상상도 못할 금리였는데 이때부터 최근까지 이제 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조금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1월에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이건 이제 신규 취급의 기준인데 이렇게 금리는 계속해서 올랐죠. 거의 이제 뭐 2배까지 오르는 그런 수준인데, 반대로 우리 지갑, 벌이는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이건 뭐냐면 소득 3분위,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분들입니다. 40에서 60%, 5분의 1씩 나눴을 때 딱 중간에 있는 5분의 3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구 흑자액이 어떻게 되는지 집계를 한 겁니다. 근데 가구 흑자액이라는 거는 필요한 거 다 쓰고 진짜 남은 거, 내가 그냥 여윳돈으로 남은 돈이 얼마인지를 봤더니 이건 실질 기준입니다. 지난 4월에 65만 8천 원 이었습니다. 제일 이제 흑자액이 높을 때는 뭐 94만 원 이러기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추이가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구의 벌이는 나빠지는데 주담대 금리를 오르니까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연체율이 오르는 건데, 사실 진짜 요인, 아주 킬러 요인은 요겁니다. 여러분, 그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혼합형입니다. 요즘 뭐 주기형이라는 것도 생기긴 했는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요게 지금 상당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뭐냐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처음에 딱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5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갑니다. 5년 뒤에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 5년 전 2% 고정금리 영끌, 올해 4% 변동금리 전환의 비명,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5년 전 이 코로나 때 금리 기억하시나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2%대 막 이랬죠. 근데 이 금리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딱 이 5년이 도래하고 나서 5년 1개월 차에 최소 2% 이상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부담이냐면, 만약에 이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3억 정도 요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 한 40%만 받았다고 치면 5억 정도 될 거거든요. 5억 빌렸으면 연 1,000만 원 부담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 혼합형 주담대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5년이 도래해서 소위 영끌족이라고 하죠. 이 영끌족인 분들이 요즘 곡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분들 어디서 볼까요? 법원에서 봅시다. 이렇게 대출을 못 갚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아파트 경매가 요즘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경매, 대출을 못 갚아서 하는 경매를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3개월 정도 이자가 밀리면 은행에서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집값도 그렇게 오른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상환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판단을 하면 경매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의 경매로 낙찰이 된 새 주인을 찾은 서울 부동산 건수가 979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 대비 무려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이랑 비교하면 거의 3배까지 늘어난 거죠. 경매 아파트가 정말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사실 5년 뒤에 이렇게 바뀌리라고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때 코로나 비대면 이게 뉴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벽히 일상을 또 회복한 상황이고, 그래서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 아파트 경매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제가 경매 전문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오늘 이후로 이제 기일이 잡힌 서울 아파트 경매만 무려 262건입니다. 많은 곳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역시나 영끌족의 성지라 불리는 노원구 27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강서구 또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5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뭐 그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로 분류되는
빌라 같은 것들, 저층 빌라이지만 분류상은 아파트가 되는 이런 것들 전세 사기로 나온 물건들이 있어서 강서구가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런 데만 있진 않습니다. 제가 강남도 찾아봤더니 유명한 도곡렉슬, 도곡동에 한 3,000세대 되는 대단지 있죠. 이제 대치동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학군 때문에 찾는 이런 데도 있고, 반포자이도 이렇게 인기 단지들도 현재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무리하게 연끌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장점이 뭔가요?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예외되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는 장점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매에 많이 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희 매부리TV에서 이주연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을 모셔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썸네일 딱 이렇게 달아놨죠. 어려운 부동산 경매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 담겨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내 통장 누가 이렇게 쓰래? 주택도시기금 고갈 나날인데, 여러분 저희 채널 보시면 청약통장은 다들 갖고 계시겠죠.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목적은 요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 주거복지라는 정책들을 나라에서 펼치잖아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임대주택도 짓고 공공분양 공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자금 대출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마련하냐? 주재원이 여러분들이 지금 청약통장에 붓고 있는 청약저축입니다. 청약저축이 한 축이 되고, 또 하나는 국민주택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부동산 등기하면 무조건 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수수료 떼고 그냥 바로 매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내고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그래서 요거에 뭐 자체 재원, 이제 뭐 정부에서 출자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주택도시기금, 주택건설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1981년 마련된 기금입니다. 보이십니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 여윳돈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쓴 기사인데,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부동산 공약 내놓는 것들 보면 뭐 청년층에 대한 지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공급 확대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정부 예산 그리고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서 실행이 돼야 되는 정책들인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이 여유자금,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월 말 기준 이제 여유자금이 7조 9천억 원인데요. 이게 1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15년 만에 심지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택기금 여유자금은 본래 목적,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던 이런 거 있잖아요. 임대주택건설자금, 분양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이런 것들 대출해주는 거, 그리고 사업 벌이는 거 외에 남은 돈, 이 남은 돈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 묵히면 사실 마이너스죠. 그냥 두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 돈이 높기 때문에 요걸 투자도 합니다.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이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여윳돈이 줄어들었을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쓸 곳은 늘어났는데 비해서 들어올 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은 청약통장 가입, 여러분들 뭐 요즘에 조금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작년 내내 계속 내리막이었어요. 야, 집값도 이렇게 오르고 금리도 높고 뭐 지금 내 집 마련 할 수나 있겠냐, 나 지금 내 벌이도 팍팍한데 깨서 그냥 딴 데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걸 해약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게 없어지면 기금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써야 될 곳, 디딤돌 대출 같은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됐죠.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도 신설이 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역시 디딤돌 대출의 일환인데, 요거 소득 기준 뭐 2억까지 높이겠다고 얘기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요건이 완화되면서 요 대출을 받는 분들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대출을 해주긴 하지만 저리로 대출하기 때문에 요거 시중은행에서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보전해야 됩니다. 보통 이자보다 조금 낮은 이율로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은행들이 보전을 해주는 돈들이 있어요. 이제 요것도 주택도시 기금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공공임대, 그 다음에 분양 등도 계속 늘리겠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돈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전세 사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들을 나라가 이제 대신 매입을 하는 그런 지금 저희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죠. 전세 사기 주택 매입도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요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택도시기금이 쓸 곳은 많아지는데 들어올 곳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여윳돈을 어떻게든 좀 늘려보기 위해서. 근데 이 투자에서도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주택도시기금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금들 있잖아요. 여윳돈이 있으면 요거를 이제 굴리는데 이 자산을 운용하는 거를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OCIO라고 하죠. 아웃소스드 치프 인베스트 오피서라고 이제 우리 기금 정부를 대신해서 굴려줄 민간 기관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 OCIO가 이 두 곳이에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인데 투자를 너무 못해서 최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OCIO가 어쨌든 아웃소싱을 준 거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4개인가 5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경고가 제일 나쁜 거에서 하나 높은 건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못했냐? 벤치마크 대비해서 마이너스 2.05%를 기록을 했습니다. 벤치마크란 건 뭐냐면 야, 이 정도 돈 갖고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게 정상이야. 최소 이 정도는 내야지. 라고 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기금 이 OCIO를 맡길 때 이제 세워놓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5점 몇 %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돈 굴리면 5% 수익률 정도 내야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투자 조금만 잘하시는 분들 연에 5% 수익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문적인 자산운용사에서 하면 벤치마크 그 정도 잡아야 되지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못 미쳤습니다. 작년에 수익률이 3.35%였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부동산 기금인데 물론 이제 부동산 기금이라고 해서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오히려 채권, 주식 이런 데 더 투자를 많이 해요. 그냥 돈을 불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대체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손실이 많이 났어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이제 빌딩 보이시나요? 이게 미국 보스턴에 있는 무슨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빌딩가라는 빌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에 미래에셋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빌딩 차주가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800억 원이 손실이 났어요. 이 투자 한 건으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해외 물류센터 투자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포함한 대체 투자에서 마이너스 12%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곳이 정말로 이 수준 이하의 운용을 해버려가지고 수익률이 이렇게 나빠졌고 그래서 경고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이 두 기관에 퇴출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여윳돈은 말라가는데 투자도 잘 안 돼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여유자금 고갈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여유자금이 10.1조였거든요. 근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말에 7.9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추이가 계속되면 연말엔 고갈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너무 나쁘게 볼 것은 아닌 게 기금 총액 자체는 역대 최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여유자금이잖아요. 이 기금이 목적대로 써야 할 돈 외의 것인데 전체 기금 총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120조 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역대 최고예요. 요게 좀 늘긴 했는데 작년에 주택 거래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주택 채권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좀 늘어서 약간 상쇄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금 총액이 역대 최고인데 유념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이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머지가 여유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20조 중에 재작년에 못 쓰고 넘어온 2월 자금이 54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이게 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돈이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윳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쓸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지금 잘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업이 무산이 되면 여윳돈이 늘어나는 거긴 할 텐데 어쨌든 필요해서 잡아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건 뭐 공급이든 대출이든 우리가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주택도시기금 운용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외부 투자자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잘 투자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 조합장으로 인생 역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평촌에 있는 한 재개발 단지의 조합장이 성과급 3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평촌에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안양, 동안구, 호계동인데 사실 여기는 뭐 평촌으로 쳐주진 않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평촌은 이제 범계 평촌이 4호선 라인인데 여기 구축이 많아가지고 다른 이 바깥 지역에 조금 약간 신축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원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진 단지고 요게 1, 2, 3단지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체 4,154가구 대단지입니다. 위치를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네요. 여기. 여기 뭐 평촌 더샵 아이파크, 여기 센텀퍼스트 등 이쪽에 좀 신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평촌과는 좀 거리가 멀긴 하죠. 어쨌든 요 단지인데 요 단지에서 조합장이 성과급 38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업이 다 끝나서 여기 입주를 했어요. 결국에 이제 조합을 해산을 하는 거죠. 해산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 건데 해산 총액, 이 조합을 해산시키는 총액 안건에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38억, 뭐 임원의 8억,
데이원에 뭐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60억 원 정도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안건이 올라가 있어요. 재개발로 난 수익이 한 9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뭐 조합원들 분담금 좀 줄여주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수익이 더 남은 게 있겠죠. 근데 조합원들 주장으로는 이 조합장님이 연봉이 2억 원대였다고 해요. 기존에 계속 받고 있던 연봉이.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조합장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매일경제신문에 다른 단지가 15년씩 걸려도 끝내지 못할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낮췄다. 13년간 조합장 교체 없이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조합장께서는 120억 원이라고 수익을 주장하고 있어요. 어느 분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900억은 이제 조합원 분들의 얘기고, 근데 사업 수익을 올린 대가로 38억 원을 받아가려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찬반 투표로 결정될 사항이며 수용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합총회에 올라가는 안건은 조합원 전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이 이제 회의해가지고 올리는 구조입니다. 임원들이 결정을 해서. 물론 뭐 반대가 나오면 안 받는 거긴 하겠지만 요 정도는 받아도 되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38억 원보다 더 비싸게 부른 것도 있습니다. 유명한 단지죠. 반포 원펜타스, 저희가 임장대리로 다뤄드렸었고, 개인적으로 반포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전 상당히 좀 잘 지은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외관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가 사업 수익이 무려 5,781억 원이 남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1%인 58억 원을 조합장이 성과급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 안건이 총회까지 올라가가지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통과까지 됐거든요. 근데 일부 조합원들이 야, 이건 안 된다. 총회 표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기니까 결국엔 조합장이 포기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수에 대한 거, 성과급에 대한 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분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 표준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낸 표준정관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따로 표준정관을 만들기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표준정관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표준정관에 조합장의 성과급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자율로 결정하는 일이라서 이렇게 그냥 조합장이 한번 통 크게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지급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에서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 30억 정도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아예 또 이게 막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레미안 원베일리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가지고 조합원분들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 조합원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아깝긴 한데 레미안 원베일리 지금 조합원이 전체 세대가 3,000세대고 조합원은 그거보다 좀 적겠지만 그 1,000몇 명의 업무를 대리해서 어쨌든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 아니냐. 중간에 본인이 뭐 해먹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탈 없이 이렇게 최고 단지로 만들어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있다. 그래서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다수인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요거 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진짜 성과를 주고 싶다면 너무 막 과도하게 주지 말고 퍼센티지를 정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주간 시세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시세 서울이 지난주 대비 0.02%포인트 상승폭이 높아졌죠.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제가 주간 시세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강남이 지금 다시 또 심상치 않습니다. 서초 지난주보다 상승폭 높아졌어요. 강남 마찬가지. 송파는 무려 0.1%포인트 상승폭이 높아졌고 강동 높아졌고, 여러분 과천 요즘 뜨겁죠. 과천은 전주 대비 0.15%포인트 상승폭이 더 높아졌습니다. 강남이 정말 심상치 않아요. 저희가 오늘자로 썼던 기사입니다. 토어제도 못 말리는 강남 용산 신고가. 여러분 4월 거래 중에 강남구에 있는 4월 거래 중에 절반이 신고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4월, 5월에 신고가가 기록한 단지를 보면 압구정동 신현대 거의 뭐 100억, 183제곱 100억 같고, 신반포 자이 전용 면적 114제곱도 49억 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앞둔 82제곱이 40억, 뭐 이렇게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강남은 계속 신고가를 쏘고 있는 상황인데 의문이죠. 어떻게 이렇게 규제를 뚫고도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최근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다음 주 박합수 교수님 모시고 매불 인터뷰에서 상세하게 좀 분석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주 인터뷰 챙겨봐 주시면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굴러가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니까 많이 관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종 여전히 뜨겁습니다. 약발이 다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폭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다음 주 분양 살펴봐야죠. 다음 주 분양은 웬일로 서울에 단지가 2개나 나왔습니다. 볼 게 좀 있어서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다음 주 분양입니다. 이건 저희가 임장대리 이대리 다뤄드렸기 때문에 분양가만 살펴드리고 갈게요. 임장대리 이대리의 예측이
적중을 했습니다. 5구제곱이 제가 한 10억 2천만 원대, 74가 13억 5천만 원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단지 관심 있는 분들 청약하시기 전에 임장대리, 이대리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여겨볼 단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서울에서 역시나 나오는 단지고 구로구 고척동에 들어서는 단지예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위쪽이 이제 목동이에요. 목동이랑 조금 가깝고 그 다음에 근처에 뭐 코스코도 있고 1호선과 2호선 사이에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총 983세대짜리 대단지죠. 이 정도면 대단지로 봐줍시다. 1000세대 되니까 5구에서 84제곱 무려 절반 이상인 576세대를 분양을 합니다. 84제곱 분양가가 12억 4천만 원이에요. 가격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조금 여기 단지가 애매한 게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요. 2호선 가장 가까운 역이 이제 양천구청역이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도보로 27분이고 1호선 개봉역도 가까운데 가깝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23분 걸려요. 그래서 2호선, 1호선 다 멀어서 걸어서 지하철 다니긴 좀 힘든 그런 단지고 하나 좀 장점 그래도 꼽자면 이 목동 학원가 제가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동이. 그래서 목동 학원가로 버스로 한 번에 가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목동에 진입하기 좀 어려운데 이 목동에서 학원도 보내고 교육도 좀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변 가격이 어떤지 살펴봤는데 입주 10년차 이하 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20년차 이하까지로 넓혀보니까 여기거든요. 고척 4구역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근데 요 바로 앞쪽에 파크 푸르지오라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2009년에 지어진 단지고 662세대짜리 단지인데 최근에 84제곱 실거래가가 15억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더 주고 신축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셋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집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집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 이후 새로 출범할 정부가 펼치게 될 주거정책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최고의 주거복지 싱크탱크인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새 정부에 꼭 필요한 주거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토론회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성과는 새 정부에 직접 전달됩니다. 목소리를 더해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